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말하면 다 아는 유명한 작가들 어니스트 해밍웨이, 버지니아 울프, 아쿠타가와 유노스케, 김소월.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창작의 고통에 신음하다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점입니다. 천재적 소질을 가졌음에도 창작의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창작자는 자신의 자아를 재로 삼아 작업을 한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창작의 노력을 한순간 앗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대한민국이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나갈 수 있게 저작권 보호를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는 분입니다. 잠시 후 함께 만나보시죠. 독창적인 창작물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저작권. 하지만 창작자들의 땀과 열정으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다른 누군가의 손에 의해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몇 초. 일상 속에서 때론 지능적으로 다양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수조 원대. 저작권자의 인격까지 침해하는 행위인 저작권 피해를 막기 위해 2013년 7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돼 2016년 9월 대한민국 저작권 컨트롤 타워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설립된다. 재택 모니터링, 실버 감시원 등 저작권 지킴이들이 온 오프라인상에서 제보 적발한 불법 복제물 수는 지난해에만 약 136만 건에 달한다. 첨단 디지털 포렌식 증거 분석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침해 흔적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대한민국 저작권 CSI.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에 유통되는 불법 저작물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 상황실을 가동 중이다.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불철주야 하는 곳,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한 든든한 컨트롤 타워, 한국저작권보호원 윤태용 원장을 만나본다. 자, 윤태용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윤태용입니다. 저작권보호원 초대 원장님이시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이 저작권보호원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한국저작권보호는 사실 생긴 지가 한 2년 반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민간기관 중심으로 저작권 보호 그런 업무가 진행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2016년 9월에 그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기능을 취합해가지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을 탄생시켰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 정부가 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 저작권 보호 업무를 집행하는 것입니다. 뭐 이 시청자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서 많은 불법 복제물이 유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작권 보호는 그런 불법 복제물의 유통을 적발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 조치를 취하는 그런 사후적인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사전 예방 교육이라든지 또 어떤 정품 콘텐츠가 유통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전 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저작권보호는 이런 저작권 보호 분야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전 업무를 총괄하는 그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작권 이슈가 뭔지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원장님 이력을 보니까 기획재정부 네, 그렇습니다. 예. 쭉 하시다가 어떻게 어떻게 이제 문화 콘텐츠 저작권 보호 쪽으로 오시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오래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할 때 굉장히 보람되었던 게 뭐냐면은 그 경제개발 경험 공유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 영어로 말하면은 KSP라 그래가지고 나리지 쉐어링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굉장히 경제 발전 분야에서 다른 나라에 자랑할 수 있는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개발 발전 경험을 갖다가 매뉴얼화하고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제가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확산시키는 그런 작업을 많이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나라는 이제 경제 강국인 거는 틀림없고요. 근데 백범 김구 선생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문화 강국이 되는 것이 우리 한민족의 꿈이다.
근데 저희가 거기에 지금 도달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한류 콘텐츠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이런 문화 강국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 강국을 그 뒷받침할 수 있는 이 저작권 보호 체계라든지 그 체계에는 법제도 들어갈 수 있을 테고 어떤 기술 시스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잘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경제 강국의 면모를 가지고 전 세계에 확산시켜 왔는데 이 문화 강국의 우리의 강점, 특히 이런 저작권 보호 체계에 있어서의 우리의 강점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저작권 보호원장으로 와서 그 업무도 많이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원 그 종합 상황실을 만드셨다고요? 취임하시고 이제 아주 역점 사업으로 또 만드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 종합 상황실 하면 종합 상황실 하면은 저희가 그 경찰청 종합 상황실에 어디 범인 잡으면 이제 막 해갖고 어디로 가라 뭐 추격하라 이런 그렇습니다. 거 같은데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상에서도 그런 이제 사이버 퍼트롤을 그렇습니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일단 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그 소비가 가장 정점에 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이틀이면 정점에 도달하고요. 한 2주 정도가 지나면은 벌써 올드한 컨텐츠가 돼가지고 시장에서 많이 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은 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이 침해에 있어서 그 사후 그 보호를 해준다는 이런 측면은 이 신속성이 어떻게 보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저작권 종합 상황실을 만들었는데 이 저작권 종합 상황실은 그 저작권 침해 상황을 갖다가 실시간으로 탐지를 해내고요. 그러면 그 실시간으로 탐지된 저작권 침해 상황을 종합 분석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지금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음악이라든지 영화, 드라마, 출판, 게임, 소프트웨어 이런 데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있고요. 이런 것에 기반해서 외부에서 어떤 침해 상황이 있을 때는 대조를 하고 즉시 문제가 있을 때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 조치라고 하는 것이 삭제가 될 수도 있을 테고 또 전송 중단 조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신속하게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긴급 대응 저작물. 특히 요새 아마 영화 같은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그 웹하드라든지 이래서 어떤 영화가 올라오면은 저희가 그거를 정말 신속하게 탐지해냅니다. 신속하게 탐지해서 그 영화 제작사라든지 권리자에게 그걸 통지해주고 우리가 바로 그거를 삭제 전송 중단하는 그런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대응 저작물, 저희는 킬러 콘텐츠라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상습적으로 그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또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불법 복제물을 올리는 그런 사람에 대한 적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컨트롤 타워에 모여 있어가지고 신속하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그 저희가 그 저작권 지킴이라 그래서 그 재택하시면서 모니터링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재택 모니터링 요원들을 지금 저희가 340명 정도 저희가 이제 고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이 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차상위 계층,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다문화 가정 뭐 이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청년, 아직 이제 고용이 되지 않은 미취업된 이런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이트를 갖다가 모니터링 하도록 저희가 각각의 임무를 부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낮에는 그 사이트를 보면서 불법 복제물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계속 탐지해 나가는 과정에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 저작권 보호원 상황실에서 A라는 분에게는 이러이러한 사이트를 계속해서 좀 그게 이제 할당이 봐주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야간이라든지 주말에는 그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아이캅이라 그러는데 자동으로 탐지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다 삭제 전송하는 이런 절차를 자동으로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낮 시간에는 사람이 하고 저녁이라든지 또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는 이제 이런
완전한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인공지능의 요소가 좀 가미된 그런 아이캅을 써가지고 이렇게 탐지해내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정보가 이 종합상황실로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무형의 컨텐츠, 어떤 창작물 이런 거에 대한 그 어떤 그걸 지켜야 된다, 어떤 인식 수준 이런 게 선진국보다 좀 낮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좀 이제 낮다라고 할 수 있죠. 낮다라고 했는데 많은 그 정부라든지 민간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의 그 저작권 보호 그런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이 그 미국에서 그 옛날에 그 지적재산권 감시 대상국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미국께서 볼 때 한국에 갔더니 무슨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불법 복제가 많이 심하고 외국 서적도 그냥 대충 카피해서 쓰고 하니까 굉장히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뭐 정부나 민간에서 그래도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많이 노력한 결과 2009년에 저희가 미국의 그 지적재산권 감시 대상국에서 벗어났고요. 아, 2009년에? 예. 벌써 10년 됐네요. 예, 벗어났고요. 또 미국에서 이제 그 민간 그 상공 회의소 같은 데서 이제 발간하는 그 스페셜 301조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301조 리포트에 보면은 한국을 저작권 보호와 집행에 있어서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가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렇게 스테이트 오브 아트. 그게 언제 그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게 지금 2, 3년 전부터 저희가 그런 평가를 받아가지고 항상 저희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 저작권 보호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노력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한국밖에. 예.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은 이런 정부 기구가 없어요? 예. 정부가 일반적으로 뭐 저작권 보호 시스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만약에 저작권이 침해됐을 때 대부분이 그 사인 간의 쟁송을 통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많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이런 저작권 보호를 통한 행정조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이 결국 우리의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경우도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굉장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문화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저작권 이슈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좀 사례를 들어가면서 우리의 저작권 현 수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뭐 대학가에서 이 책 불법 복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게 좀 이 대학가는 아직 좀 심각한 편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불법 복제도 굉장히 이게 진흥화가 많이 돼가지고 뭐 책 같은 것도 뭐 태블릿에 넣으면은 한 10권이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USB에 모든 그 PDF 파일을 넣어서 다니니까 너무나 이게 이제 복제가 심해진 거예요. 사실 단속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단속 활동은 굉장히 지금 뭐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을 많이 높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포럼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학교육부하고 서로 협력해서 그 교수님들의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하는 그런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대학 교재에 대한 그 불법 복제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지털이라는 게 무한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PDF로 한 다음에 그거 엔터키 하면 그냥 쫙 퍼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또 그럼 요게 어디서 시작됐나 요렇게 잡는 게 그게 이제 뭐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합니까? 예. 그것도 굉장히 또 저작권 보호에서 디지털 포렌식 기술도 또 갖고 그러니까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저희가 지금 이번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포렌식 팀이라고 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하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에 디지털 정보가 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법적 증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수집, 보관, 분석, 보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디지털 자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쉽게 퍼뜨리기도 쉽지만 쉽게 조작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디지털 증거가 있는데 이게 결정적인 증거다. 어떤 동영상이 나왔는데 내가 그 장소에 있었다는 거를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있었는데 지난주에 없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날짜를 오늘 날짜로 바꿔버리면은 이게 증거를 쓸 때 어떤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라든지 문제점을 다 없애고 정말로 법적 증거력을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확보할 수 있도록 가는 일련의 과정을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새 그 온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런 스마트 기기라든지 컴퓨터 이런 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포렌식 기능을 통해서 증거 자료를 잡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 자료에서 누가 이런 불법 복제물을 전송했는지, 누가 이거를 업로드 시켰는지, 누가 다운로드 했는지, 누가 뭐 불법 복제물을 작성했는지 이거를 갖다가 컴퓨터 안을 들여다보고 저희가 발굴해내는 과정인데요. 요것도 그냥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외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 이 저작권 분야에 있어서 CSI다. 그래서 모든 증거 자료를 우리가 여기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요즘 또 제일 핫하고 요즘 이제 시장이 커지는 게 웹툰이잖아요. 네. 그 웹툰에 또 불법 침해 사례가 많다고요. 2018년에 이 웹툰 분야의 산업 규모가 놀랍게도 뭐 7,200억 정도, 7,200억, 7,300억 정도 되는 이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 이게 2020년이 되면 저희가 한 1조 원 정도로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규모가 2천억이에요. 그러면 거의 현재 시장 규모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데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밤토끼. 그게 굉장히 이제 불법 사이트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웹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물어보니까 한 번씩은 다 들어가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밤토끼라든지 마루마루 등 이런 그 사이트를 저희가 폐쇄했고요. 거기에 또 관련되는 그 운영진도 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다 1심, 2심에서 다 실형을 받으셨고 또 현재 손해배상 판결도 나서 한 금액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많은 저희가 단속을 굉장히 강하게 해서 그분이 많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정부는 그런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경을 초월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만든 웹툰 시장이 또 침해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국내적으로 뭐 웹툰은 사례고 이런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좀 또 강화된 움직임이 있습니까? 최근에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글에다가 그런 권고를 했는데 뭐냐 하면은 회원 콘텐츠 저작권 침해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구글이 그 광범위한 저작물 이용권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약관에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구글이라고 하는 플랫폼에서는 굉장히 편할지 모르지만 저작물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광범위한 저작물 이용권을 구글이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필요하면 삭제하고 하면은 그 권리자의 권리가 조금 더 침해받는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해서 최근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글의 그런 약관에 대한 시정 권고를 한 바가 있었고요. 이제 해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은 EU 저작권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가 업로드 필터링 조항이고요. 하나가 링크세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그 저작물 권리자의 그 권리를 강화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이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거기에 어떤 불법 복제물이 올라오는지 업로드하는지를 보면서 거기에 만약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으면은 네. 그거를 삭제, 전송 중단해야 된다. 이게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업로드하는 데 있어서 필터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라. 그러면은 이 뭐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고 굉장히 뭐 좀 번거로운 절차도 있을 거는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권리자의 저작물 권리자의 권리는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조항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조항은 뭐냐면은 그 링크세라고 하는데 여태까지는 그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언론사에서 기사를 그냥 가져와도 그냥 뭐 뉴스를 내보내는 거니까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언론사에 대해서 그 뉴스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뭐 구글 이런 데에서는 돈을 또 줘야 되니까 뭐 반대가 굉장히 심했겠죠. 그리고 너무나 그런 거를 갖다가 엄격하게 내면은 컨텐츠 유통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지 않고 약간 지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대 논리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EU 저작권법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뭐 그래서 EU 집행위원회도 통과했고 EU 이사회, 그다음에 이제 26일 날 그 유럽 의회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통과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논쟁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또 하나 되게 재미난 거는 이제 북한에서도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도 최근에 그 노동당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신문에서 그 교육위원회를 담당하는 이제 간부분이 그 저작권 문제, 저작권 보호에서 나오는 문제 뭐 이런 그 사설을 통해서 이 저작권 질서를 지키는 것은 그 권리자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창작 열의를 제고시켜가지고 그 분야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저작권 보호의 굉장히 중요성을 언급했다는 것. 그래서 지금 뭐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그리고 EU 쪽에서도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일 날 법안이 통과했으니까 그렇고 북한에서도 이런 저작권 보호의 이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AI가 만든 인공지능이 만든 또 창작물은 그것도 저작권 보호 대상입니까? 그게 참 재밌습니다. 저희 저작권법에 보면은 이 저작권법에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창작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래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창작이래야 됩니다. 여기에 주어지는 이제 배타적 권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보니까 그럼 AI가 많은 걸 하거든요. 뭐 그림 그리는 넥스트 렘브란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렘브란트 네, 렘브란트인데 이게 인공지능이 자기가 렘브란트의 이 그림 그리는 경향을 갖다 본따 가지고 거의 렘브란트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컴퓨터가 소설을 쓰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인 경향이 뭐냐면 인간의 사상과 감정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 한 거는 인간이 했느냐? 만약에 인공지능도 뭐 정도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전체의 흐름을 다 통제하는 상황이라면은 그 사람이 저작권자가 될 텐데 어떤 자율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이 자기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소설을 쓴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작곡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저작권은 누가 가지느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작년부터 이것에 관한 그 포럼도 개최하고 해외 사례도 분석하면서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저작권이 사람의 경우와 반드시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라든지 아니면 지적 회로권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도 그런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분야에 대한 논의는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저작권 보호원 앞으로 어떻게 더 해나가겠다. 좀 더 계획, 비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국저작권보호는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이제 탄생한 이상 우리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디지털 포렌식 센터라든지 종합 상황실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더욱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은 전 세계에서 최고다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주는 기관을 만들려고 하고요. 또 이러한 우리의 정말 어드밴스된 이런 기술과 법 체계를 전 세계에 확산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약간 사후적인 보호 같지 않습니까? 근데 침해 당하고 난 다음에 회복시켜 주는 거는 아예 침해 안 받는 것만은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덧붙여 가지고 저희는 이제 선제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어떤 유형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잘 발굴을 해내 가지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만들고 또 전반적인 저작권 인식 제고 교육을 시켜서 지금은 사후적인 보고지만 앞으로 더욱더 사전적인 예방 기능을 강화해 갖고 정말 저작권에 관해서는 좀 멋있는 그런 기관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덧붙이면은 저희가 물론 일을 굉장히 잘해 나가면은 저작권 침해 유형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구축이 되겠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또 가장 좋은 해결책을 강구해낼 수 있는 그런 싱크탱크도 저희가 같이 한번 이제 병설하는 그런 꿈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작권 침해 사례나 그리고 우리 저작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라든지 인식 수준이라든지 그래서 당부 말씀이랄까 정말 이제 한마디 클로징으로 해주시죠. 예, 저희는 경제 강국도 달성했고요. 지금 한류 콘텐츠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문화 강국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한국 사람이 그 문화를 사랑하고 저작권을 존중하는, 사랑하는 그런 국민으로 전 세계에 인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음악을 들어도 합법 사이트에서 음악을 듣고 영화를 봐도 합법 사이트에서 영화를 보고요. 그리고 책을 사더라도 불법 복제된 그런 책을 사지 않는 그런 생활 속에서의 작은 노력이 결국 우리의 저작권 보호 인식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문화산업 발전,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품격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노력을 강구해 계속 노력이 경제해 나간다면은 아무로 굉장히 저작권 분야, 콘텐츠 분야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원장님 오늘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무기여 자리거라를 마지막 페이지까지 총 39번 세웠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글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다. 모든 것은 수십, 수백 번 고쳐 쓴 것이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 아무런 노력 없이 타인의 열정과 노력을 어쩌면 그들이 바쳤을 인생을 빼앗는 건지도 모릅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